12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름 6mm 정도 하는 작은 흰 플라스틱 총알을 쏘는 흔히 비비탄 총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에어소프트 건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만 가지고 노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밀리터리 마니아라고 불리는 성인들도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바이벌 게임에도 이 에어소프트 건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엮일 일 없을 것 같은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이 단체를 결성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법률방송에서는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요구가 합리적인지 등 이들의 목소리를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소식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지 에어소프트건 마니아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방. 여느 공방과 달리 벽면 가득 정교한 모델건들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밀리터리 덕후, 이른바 밀덕이라 불리는 밀리터리 마니아 최민성 씨의 작업실 겸 공방입니다. 이 권총은 벨기에의 FN M1900이라고 1900년에 만들어진 권총이에요. 이게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쓰신 총으로 유명하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쓴 총을 만들고 있다는 최민성 씨는 밀덕답게 말문이 열리자 본물 터진 듯 총기 얘기를 쏟아냅니다. 일본에서 만들지 않는 총이, 유일하게 만들지 않는 총이 바로 이 FN N1900이에요.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께서 쓰셔서 그렇지 않았을까. 최민성 씨는 단순히 취미로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영화 소품으로 납입하는 등 업계에선 모델러라고 불리는 모형 총기 전문가입니다. 실물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도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고증에 맞는 그 영화나 그 시대에 맞는 고증에 맞는 총들 제작을 해달라는 걸 맞춰서 또 제작을 해드리고. 최민성 씨 같은 에어소프트건 이용자들은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집과 장식 용도로 에어소프트건을 모으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레저 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에도 이 에어소프트건이 사용됩니다. 이쪽은 총 자체도 특이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총 중에 이렇게 화려하게 작업하는 거는 잘 없는 일이라 저도 하나 샘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활기차게 에어소프트건 이야기를 하던 최민성 씨가 그런데 관련 법률이나 규제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일단 규제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애매하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에어소프트건은 그냥 법적 테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일단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장난감이나 완구류에 가까운 에어소프트건이 완구법이 아니라 총포법의 모의총포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없다는 최민성 씨의 말은 에어소프트건 관련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모의총포법은 공기총이나 실총에 준하는 그런 총에 대한 법률이고 완구는 그냥 완구예요. 그래서 법이 없어요. 여기에 총포법 시행령 모의총포 등의 기준은 최민성 씨 같은 에어소프트건 마니아들을 더 힘 빠지고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고 모의총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다,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다는 표현은 단속 주체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단속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단속에 의해 재산적 피해를 입죠. 간단하게 보유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을 단순히 빼앗기고 거기에 벌금을 맞고. 실제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행정당국이 총포법 위반으로 단속한 일이 단순 기우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안용희 대표의 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그리고 그 무주에서 그렇게 실제로 정해진 장소에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을 집중 단속을 해서 그들에게 모두 그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일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관련 법이나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취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어떤 법적인 불안전성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용자들의 요구도 규제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와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단속의 애매함,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그 애매함 속에서 있는 거에 대한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합리적이고 좀 명확한 규제, 그래서 법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부터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까지 시나리오 작가들의 열악하고도 부당한 처우와 현실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크레딧 끼워넣기와 저작 인격권 부정으로 대변되는 만연한 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시나리오 작가 조합 김병인 대표를 만나 국내 시나리오 작가들의 현 주소와 해결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정지영 감독이라는 우리 사회 묵직한 화두를 다루는 거장과 영화 부러진 화살 작업을 함께한 시나리오 작가도 영화 감독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제작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의 그 크레딧에 끼어들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런 합의가 있는데 여전히 구시대적인 작태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작가들이 있고. 아기상어라는 전 세계를 휩쓴 동요가 주제로 삽입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시나리오 작가도 그때 처음부터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핑크퐁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했거든요. 설정부터 시나리오까지. 근데 작품을 썼을 때 작가가 비용을 떠나서 이름을 안 넣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이름을 빼는 경우는 크레딧에 이름이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자신이 쓴 시나리오 관련해 부당한 일을 겪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은 꼭 이 두 사람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 대본을 별로 쓰시지 않고 대본 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그 나도 이제 각본에 이름을 넣겠다 또는 각색에 이름을 넣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내 자식 같은 시나리오를 남들이 자기 자식이라 태연하게 우기는 더 기막힌 건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는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쉽게 자행되어 온 겁니다. 분명히 내가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은 내 작품이라고 정당하게 성명을 기재할 수 없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 이름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물타기가 돼버리는 희석이 돼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정말 인격이 무너지는. 그럼에도 피해를 당한 시나리오 작가 열의 7명은 단지 그대가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항의나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고 그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얘기해봤자 그 바뀔 가능성이 없다. 내가 그럴 위치가 아닌 것 같다. 뭐 주로 이런 대답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바른 소리를 했다가 그 까다로운 사람으로 찍히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일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들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조리, 만연한 갑질, 저작권료 얘기가 나오자 김병인 대표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저작권료는 뭐 크레딧보다 더 처참하죠. 그러니까 저작권료는 아예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영화 작가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은 어떤 작가도 저작권료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김병인 대표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정당한 처우는 단순히 크레딧에 이름을 넣고 말고 돈 조금 더 받고 말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용 드라마나 웹툰, 웹소설 같은 새 장르와 형식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한국 영화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고쳐지지 않고 누적이 되면 그럼 누가 이제 잘 쓰는 작가들이 누가 영화를 쓰겠습니까? 그럼 결국 영화 체질 자체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영화 산업은 결국 이제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김병인 대표는 우선 표준계약서부터 영화계 종사자들이 합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뒤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확실한 페널티가 뭐가 돌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명시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그래서 그런 표준계약서의 강제성, 표준계약서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한 단계 높여서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직도 열악하고 영세한 시나리오 작가들의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김병인 대표는 거듭 강조합니다. 20, 30대 젊은 또 작가들은 영화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다들 뭐 웹툰이 얼마 번다, 웹소설이 뭐 얼마 번다, 뭐 드라마 작가들이 얼마나 번다. 그쪽 그 대우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사회적 명예도 있고 다들 그쪽으로 관심이 있고 그쪽을 하고 싶어 하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영화 관람 편수는 4.37회, 지난 2013년 이후 7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시나리오 작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 영화가 쌓아올린 금자탑들은 어느 순간 썰물처럼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이 김병인 대표의 나지막하지만 강력한 경고입니다. 영화를 작가를 해야겠어라고 하는 20, 30대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기존 인력들은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온 인력은 없고 그러면 뭐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이거를 좀.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국회에선 오늘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국회 산자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과 네. 같은 당 민형배, 박상혁, 이정문 의원 그리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네. 특이한 건 국회 행사인데 네. 이 공정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 변호사가 네. 이제 사회를 봤다는 점입니다. 네. 이하경 위원장은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네. 하도급 업체의 경영 안정과 원하청기업 간 상생을 모색하고 기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뭐 피해 사례들이 발표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4가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조선해양 구현대중공업인데요. 네. 이 원청인 한국조선해양이 납품업체인 삼형기계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해서 네. 제3업체에 유용한 뒤에 이원화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는 것이 한국현 삼형기계 사장의 고발입니다. 네. 애써 개발한 기술은 기술대로 탈취를 당하고 네. 이제 납품 단가는 단가대로 깎이고 이중 피해를 봤다는 게 이제 그 사장의 하소연입니다. 네. 또 다른 원청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2건의 네. 피해 사례가 발표됐는데요. 네. 계약도 없이 먼저 일을 시키고서 이제 네. 공사 대금은 일방적으로 후려치고 또 추후 다른 공사로 적자 보전을 해주겠다면서 이제 어떻게든 일을 끝내도록 회유한 뒤에 네. 또 나중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등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온갖 갑질을 자행했다고 김 대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삼성중공업은 피해 네. 구제는커녕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미 빈사 상태가 돼버린 하청업체를 말려죽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이제 말하는 등 네. 이제 삼성중공업을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네. 그 밖에 이근태 한국자동차 부품협회 이사는 네. 자동차 부품업체의 이른바 전속거래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현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의 부품업체들이 네. 전속거래라는 이름으로 매여 있다 보니까 네.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쪽 업계 말로 삼각비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쪼개기 지급 그리고 기술 유용 및 탈취와 같은 이 갑질이 횡행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OEM 납품이다 보니까 네. 이제 독자 브랜드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길도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게 뭐 전속거래 전속이 아닌 종속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재벌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게 참 그런데 뭐 통계 같은 게 있나요? 네, 지난해 공정거래 조정원에 접수된 분장 사례 2,032건 가운데 네. 이제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37.7%로 나타나면서 1위를 네. 차지했습니다. 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이 중소기업의 60%가 거래 단절을 우려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원청에 종속된 수직적인 갑을 관계 속에서 네. 이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의 현실과 비애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뭐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네. 이제 수직적, 전속적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강론에서 김남주 변호사는 네.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전속적 하도급 거래 강요 특약 설정 금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강화,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 강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네. 현행 하도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른바 을보호법의 현장 규범력을 총체적으로 강화하고 네. 사후적으로 민사적 피해 구제도 강화해서 네. 이 을들이 실질적인 상생 교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네. 그 밖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환 변호사는 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와 이제 유용 행위 금지 그리고 이를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네.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기술 도용이나 이제 침해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등 이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아무튼 뭐 대기업 갑질 같은 구태는 이제 좀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대검으로 다시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공직자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 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 조현아 전 부사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현태 회장은 경영권을 공고히 하며 아시아나 인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